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 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인분이 20년 전 군 생활 중 부대에서 있었던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지 2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부대 지리도 완전히 못 외웠고 선임들 이름과 얼굴을 매치하는 것도 버거운 시기였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한동안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훈련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뭐 하나 물어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이등병 생활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딱 그런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동기들이 몇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전방 지역에 위치한 보병중대였어요. 민통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라 밤이 되면 유난히 깜깜했습니다. 전방 부대다 보니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는 실탄이 지급됐는데 저희 중대는 사수가 탄창을 받아 관리하고 부사수는 빈 총을 매는 식으로 운영됐어요. 초소마다 순환 근무를 도는 게 저희 중대의 기본 일과였죠. 낮에는 훈련과 작업으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밤에는 2-3시간씩 돌아가며 경계 근무를 섰거든요. 초소는 부대 둘레를 따라 몇 군데 배치돼 있었고 근무표는 매일 바뀌었습니다. 저는 신병이라 아직 초소 위치도 다 못 외운 상태였고 근무 나갈 때마다 선임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 길이 그 길인지 헷갈려 하곤 했어요. 같이 근무를 자주 나가게 된 선임은 박상병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 가까이 먼저 들어온 분이었는데 딱히 무섭게 구는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등병인 저를 이것저것 챙겨주는 편이었어요. 근무 나가기 전 대기 시간에 생활관 앞에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곤 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 중 그나마 숨 돌릴 수 있는 순간이었죠. 박상병은 원래 다른 소대였는데 인원 조정 때문에 저희 소대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선임들보다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저 어색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는 항상 같은 절차로 진행됐어요. 근무 시간이 되면 불침번이 흔들어 깨웠고 저희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전투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무실 한쪽에 있는 총기함을 불침번이 열어주면 그때 각자 소총을 수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총을 메고 행정반으로 이동해 당직 하사의 인솔을 받아 초소까지 걸어가는 게 매일 밤 반복되는 순서였습니다. 행정반까지 가는 그 짧은 복도조차 밤에는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다들 잠든 시간이라 발소리만 유독 크게 울렸고 그 정적 속을 걸어가는 게 신병인 저한테는 나름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일한 조명일 때도 많았어요. 형광등을 다 꺼둔 채 다니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 어스름한 복도를 총을 메고 걸어갈 때면 이등병인 저는 매번 묘하게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직 하사는 그날그날 돌아가면서 바뀌었는데 대체로 크게 까다롭게 구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인솔 나가기 전에 총기 상태를 확인하고 사수는 탄약함에서 실탄 탄창을 수령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나면 그렇게 초소까지 10분 남짓 걸어가는 게 전부였죠. 당직사관도 행정반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정을 넘긴 시간에는 대부분 옆방에서 눈을 붙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를 데리고 나가는 건 거의 당직 하사 몫이었습니다. 부대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저희 중대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부대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저는 선임들 사이에서 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은 안 쓰는 초소 하나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부대 뒤편 훈련장 가는 길목에 오래전부터 폐쇄된 초소가 하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작업하러 그 길을 지나갈 때면 나무들 사이로 낡은 초소 지붕이 살짝 보이곤 했어요.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창문도 깨진 채 방치돼 있었는데
다들 그냥 오래된 시설이 하나 버려져 있나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저 낡은 건물 중 하나로만 봤어요. 저기 왜 안 씁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물어봤더니 옆에 있던 다른 선임이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오래돼서 그런가 보지. 부대마다 이런 식의 흐지부지한 괴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라 저도 그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신병 시절에는 뭐든 처음 듣는 얘기투성이었고 그 초소 얘기도 그저 여러 소문 중 하나로 흘려들었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부대 생활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훈련이 힘들긴 했어도 동기들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박상병과 근무를 나갈 때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잔소리보다는 농담을 더 많이 건네주는 사람이었고 가끔은 집 얘기며 여자친구 얘기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그렇게 2달 남짓 지나고 나니 처음보다는 확실히 부대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초소 위치도 거의 다 외웠고 총기 수령이나 인솔 절차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어요. 무섭던 선임들 얼굴도 이제는 하나둘 구분이 됐고 밥맛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중에 유독 친하게 지내던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신병 티를 못 벗은 상태였어요. 밤에 둘이 몰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물론 그 친구는 저와 근무조가 달라서 그날 밤에는 저 혼자 박상병과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잠을 청했고 저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근무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나가는 사람은 역시 박상병이었어요. 불침번이 어깨를 흔들어 깨웠을 때 저는 여느 때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어요. 옆자리에서 박상병도 부스스 일어나 전투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죠. 불침번이 총기함을 열어줬고 저희는 각자 소총을 수령했어요. 총을 메고 행정반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복도를 걸으면서 박상병과 몇 마디씩 주고받곤 했는데 그날은 둘 다 유독 말이 없었어요. 잠이 덜 깬 탓인지 아니면 그냥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당직 하사님이 자리에 계셨어요. 당직 사관님은 이미 옆방에 주무시러 들어가신 모양이었죠.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당직 하사님이 탄약함에서 실탄 탄창을 꺼내 박상병한테 건네줬습니다. 박상병이 사수였기 때문에 그 탄창을 받아 챙기는 건 늘 하던 절차였어요. 나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당직 하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를 비우셨죠. 박상병이 대수롭지 않게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몇 분쯤 지났을까요?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준비됐냐? 가자.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당직 하사님 목소리치고는 조금 다르게 들린 것도 같았는데 어두운 복도라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따라 목이 잠기셨나 보다 하고 여겼어요. 박상병도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랐죠. 인솔자를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달빛도 흐릿해서 발밑조차 잘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다니던 길이었는데도 그날따라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다들 잠에 취해 있었고 저도 그저 졸음에 겨워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평소보다 걸음수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걸 세어볼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서가는 인솔자의 등만 보고 묵묵히 따라 걸었을 뿐이었죠. 10분쯤 걸었을까 인솔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다. 초소 안에는 이미 근무 중이던 2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까지는 잘 안 보였는데 저희가 다가가자 그중 한 명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번개. 인솔자가 나지막이 암구호를 댔습니다. 천둥. 정확한 답이 돌아오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렇게 몇 마디 인수인계가 오갔고 인솔자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근무 잘 서고. 인솔자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하고 그렇게 저희 둘만 초소에 남았어요. 그 순간까지도 뭐 하나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늘 하던 절차 그대로였으니까요. 저희는 초소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박상병이 주경계 방향을, 제가 보조 경계 방향을 맡아 시야를 나눠 살피기 시작했죠. 처음 30분쯤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저는 졸음을 쫓으려 애쓰며 어둠 속을 응시했죠.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상병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박상병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반대편을 주시하고 있었죠. 박상병님,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뭔 소리? 박상병이 심드렁하게 되물었어요. 저는 그냥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분명한 발소리가 들렸죠. 초소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총을 고쳐 잡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캄캄한 나무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길 반복했죠. 박상병님,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자 박상병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그쪽을 노려보더니 총구를 겨눈 채 몇 걸음 다가가 살펴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는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박상병이 낮게 쏘아붙였어요. 저는 민망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채로 다시 반대편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상병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반대편 어딘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기, 저거 뭐냐? 박상병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가 보는 방향을 따라 눈을 돌렸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있습니까? 박상병은 대답 없이 그저 그 방향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어둠 속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죠. 제가 듣는 소리와 박상병이 보는 무언가가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다가왔어요. 그때 초소 안쪽 벽에서 뭔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톱으로 콘크리트를 긁는 것 같은 듣기 거북한 소리였어요. 소리가 나는 벽 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봤지만 그저 낡은 벽면만 보일 뿐이었죠. 박상병님, 저 소리도 안 들리십니까? 박상병은 여전히 반대편만 응시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 둘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멀리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어느새 초소 바로 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총구를 그쪽으로 겨눴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있고 형체는 없는 그 상황이 저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죠. 박상병님, 진짜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재차 말을 걸었지만 박상병은 그제야 겨우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아냐, 아무것도 아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모습이 제가 아는 박상병과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죠. 다시 앞을 살피려는데 나무들 사이로 뭔가 희끄무레한 게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안개 같기도 한 형체였어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그쪽을 봤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잘못 봤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몇 초 뒤 똑같은 자리에서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했어요. 사람 상반신 같은 실루엣이 나무 뒤에 서서 이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초소 안쪽 벽에 달린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서 신호를 보내는 99용 유선 전화였는데 상황실과 직접 연결돼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걸 딸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손잡이 돌리는 소리가 딸딸딸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어요. 그날따라 벨소리가 평소 듣던 것과는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늘어지는 듯한 소리였죠. 수화기를 들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잡음 사이로 사람 목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살려줘. 저는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잡음이라기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린 음절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수화기에 대고 되물었습니다. 통신보안, 상황실입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잡음만 계속 이어지다가 이내 뚝 끊겼어요. 몇 번 더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상병님, 방금 딸딸이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도 박상병은 대답이 없었어요. 여전히 반대편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슬쩍 그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툭 건드려 봤죠. 박상병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눈이 흐리멍덩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였는데 점점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바뀌어갔어요.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그 소리가 초소한 어딘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소리를 따라가듯 시선을 옮기자 아까 봤던 희끄무레한 형체가 이번엔 초소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사람 크기의 그림자가 뿌옇게 서서 미동도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림자는 형체가 뚜렷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흐릿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사람 모양으로 뭉쳐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것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박상병님,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상병은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뭐가 보인다고 그래? 박상병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 눈에는 저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박상병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조금씩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총구를 그쪽으로 향한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박상병이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총을 고쳐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방향, 초소 안쪽을 향해서였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박상병이 보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지만 박상병은 대답 대신 초소 안쪽 구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에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는데 정작 저한테는 그 구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밖에서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박상병이 뭔가에 겁먹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각자 완전히 다른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박상병이 뭔가에 겁먹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완전히 다른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벽에 움푹 파인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연히 벽 한쪽 구석을 스치면서 뭔가에 깊게 파인 흔적 여러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그림자와 박상병의 이상 행동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는데 그 벽면만큼은 왜 그제야 눈에 들어왔는지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발견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이게 뭐지? 홀린 듯이 그쪽으로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콘크리트 벽 군데군데가 움푹움푹 파여 있었어요. 크기와 깊이가 제각각이었는데 마치 총알이 박혔던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꽤 깊게 파여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흠집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으로 여러 개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격렬했던 순간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박상병님, 이것 좀 보십시오. 불러도 박상병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반대편 구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 흔적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가 그 자국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벽 여기저기 흩어진 모양새가 누군가 마구잡이로 쏘아댄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파인 자국 주변으로 콘크리트 가루가 아직도 부슬부슬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흔적치고는 이상하게 생생해 보였어요. 정확히 뭐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남은 건지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초소벽에 이런 흔적이 남을 일이 대체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사격 훈련장도 아닌 일반 초소벽에 이런 흔적이 남을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뭔가에 쫓기듯 혹은 다급한 상황에서 남겨진 흔적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초소 바로 옆 벽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박상병님, 저 소리 들리십니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발소리는 점점 초소 주변을 도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 천천히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쫓아 계속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순찰이라도 도는 것처럼요. 그 규칙성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초소 내부를 둘러봤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미처 눈에 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야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 아래쪽 콘크리트 색깔이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달랐고 바닥 한쪽에는 오래된 얼룩 같은 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얼룩은 마치 뭔가를 급하게 닦아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색만 옅어진 채 바닥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찰 때 지나쳤던 그 낡은 초소도 지금 생각해보면 딱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폐쇄된 초소가 이제 와서 자꾸만 머릿속에 겹쳐졌어요. 창문이 깨져 있던 모습, 페인트가 벗겨져 있던 벽면까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초소와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 초소가 평소 저희가 다니던 초소랑 정말 같은 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낮에 몇 번 지나쳤던 그 낡은 초소, 폐쇄됐다던 그 초소와 구조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인솔자를 따라 정확히 절차대로 왔는데 다른 초소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벽에 파인 그 흔적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림자는 어느새 초소 입구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총구를 겨눈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반대편 벽에 닿을 때까지 물러났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를 외쳤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이어서 암구호를 댔습니다. 번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상병이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팔을 허공에 마구 휘저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림자 쪽은 잊은 채 박상병한테 달려갔어요. 박상병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상병은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저리 가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상병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벽에 파인 그 흔적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이곳이 정말로 그 폐쇄된 초소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박상병은 여전히 허공에 대고 뭔가와 씨름하듯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으려 애쓰며 다시 한번 상황실로 연락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 그 딸딸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잡이를 힘껏 돌려봤지만 이번엔 잡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먹통이 된 것 같았어요. 수화기를 몇 번이나 흔들어보고 다시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긴 것 같은 느낌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박상병의 몸부림이 갑자기 뚝 멎었습니다. 놀라서 그쪽을 돌아봤어요. 박상병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초소 입구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림자가 이제 초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까지는 밖에서 서성이던 그 형체가 이제는 저희 두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박상병도 저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벽에 파인 그 흔적들, 바닥의 얼룩,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 형체까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배정받은 정상적인 초소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까지는 밖에서 서성이던 그 형체가 이제는 저희 두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박상병도 저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지만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림자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초소 한가운데쯤에서 멈춰섰어요. 사람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라 할 만한 부분은 여전히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형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며 저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박상병한테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쪽을 돌아볼 새도 없이 그저 그림자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상병이 갑자기 총을 들어 올렸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상병의 손에는 실탄이 든 탄창이 끼워져 있었고 총구가 정확히 제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림자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총구가 저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방금 전까지 저 형체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인 박상병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설적인 상황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박상병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상병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였구나. 박상병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의 박상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분명 제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저를 향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를 마주한 것 같은 말투였어요. 뒷걸음질치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김일병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박상병은 대답 대신 총구를 더 정확히 겨눴습니다. 그 순간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박상병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해 있는 이상 가만히 서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체격 차이도 계급 차이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온몸을 던졌어요.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습니다. 총구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저는 있는 힘껏 박상병의 팔을 붙잡았어요. 박상병도 지지 않고 저를 밀쳐냈습니다. 좁은 초소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뒤엉킨 채 바닥을 뒹굴었어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 등에 베기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총구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팔에 힘줄이 다 곤두설 정도로 있는 힘껏 매달렸습니다. 놔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박상병은 대답 없이 계속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근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저도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팔이 저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손을 놓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텼어요. 박상병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평소 알던 그 사람 같지 않은 힘이었어요. 아마 지금 그 순간 박상병도 저와 똑같은 절박함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박상병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박상병 눈에는 제가 실탄이 든 총으로 위험하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걸 말리려고 몸을 던진 거라고 박상병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순간 같은 초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저희 둘 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지키려던 몸부림이었다는 게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 순간 저희 둘 다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완전히 다른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각자에게는 전혀 다른 밤이었던 셈이었어요. 몸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총구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방아 쇠에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총구가 제 얼굴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갈 때는 정말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놓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거 놓으라고 박상병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박상병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십시오. 목이 다 쉴 정도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좁은 초소 안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발버둥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바닥에 뒹굴며 서로를 붙잡고 밀치는 사이 총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이나 울렸습니다. 언제 오발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든 총구만은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그때였어요. 초소 밖에서 갑자기 여러 갈래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는 이미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는 그날 밤 저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다, 여기 있다.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초소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저희 둘을 억지로 떼어놓고 총을 빼앗아 안전조치를 취하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몇 명이 박상병을 붙잡아 제압했고 다른 몇 명은 저를 벽 쪽으로 끌어냈어요. 다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사이로 무전기에서 다급하게 오가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진정해, 진정해.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대장님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나, 다친 데는? 소대장님이 다급하게 제 상태를 살피셨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목이 잠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박상병도 몇 명의 손에 붙들린 채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박상병은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붙잡던 그 힘도 지금 저렇게 몸부림치는 힘도 도무지 평소의 박상병 같지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상병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몇 분이 지나서야 겨우 힘이 빠진 듯 박상병의 몸부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초소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소대장님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 소대장님한테 기대어 겨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소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벽면을 돌아봤어요. 손전등 불빛 속에서 그 파인 흔적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저게 뭐였는지, 그리고 방금 초소 안에 있던 그 형체가 뭐였는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밖으로 나오자 저 멀리 부대 방향에서 몇 개의 손전등 불빛이 더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희 둘을 찾아 나섰던 건지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어요. 의무대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 초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초소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헌병대 조사가 이어졌고 저와 박상병은 각각 따로따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진술해야 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제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얘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어요. 조사관들은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그날 밤 겪은 그대로가 전부였고 그 이상 덧붙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배정받았어야 할 원래 초소에서는 정말로 근무자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두 사람은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아서 몇 시간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더군요.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당직 하사님도 조사를 받으셨는데 진술이 저와 완전히 어긋났어요.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저희 둘이 이미 사라진 뒤였고 인솔한 기억 자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박상병은 분명 누군가를 따라 초소까지 걸어갔는데 정작 그 인솔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불침번도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총기를 수령해서 나가는 모습까지는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희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총기 수령 기록과 실제 근무 투입 기록 사이에 도무지 메울 수 없는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빈틈을 놓고 부대 안에서도 온갖 추측이 오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잠깐 정신을 잃고 헤맸을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을 아꼈습니다. 누구도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행정보급관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었어요. 사무실에는 행정보급관님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가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자네 그 초소에서 뭘 봤는지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저는 머뭇거리다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벽에 파여있던 그 흔적들, 그림자, 박상병의 이상 행동까지 전부요. 행정보급관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무겁게 입을 떼셨어요. 10년쯤 됐을 거야. 그 초소에서 사고가 있었어. 괴롭힘 당하던 후임 하나가 자기 괴롭히던 선임을 총으로 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거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벽에 파여있던 그 흔적들이 떠올랐어요. 크기도 깊이도 제각각이던 그 자국들이 그제야 무엇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그 후임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다만 그 정도로 몰리지 않고서야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지. 행정보급관님의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이등병 시절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후임이 겪었을 고통이 대체 어느 정도였을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 초소 배치된 애들마다 이상한 걸 겪었어. 정신이 반쯤 나가서 전역한 애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폐쇄해버린 거야. 행정보급관님, 혹시 그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행정보급관님이 날짜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그날 밤과 똑같은 날짜였어요. 그 사고가 일어났던 정확히 같은 날, 같은 밤에 저희가 그 초소로 홀려 들어갔던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한 일치였어요. 행정보급관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그분도 그 우연의 무게를 저와 똑같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박상병은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후송을 갔어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뒤로는 저희 부대로 돌아오지 않고 곧바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군 생활 동안 박상병을 다시 마주치지 못했어요. 가끔 박상병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함께 겪었던 그 일을 박상병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도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흐릿한 형체와 벽에 파여있던 그 흔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전역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밤이 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초소는 지금도 여전히 폐쇄된 채로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끔 궁금해집니다. 정말로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을지,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 그곳에서 여전히 그 밤을 반복하고 있을지 말이에요.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밤이 정확히 그 날짜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쓰러진 두 사람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도 여전히 다 알지 못한 채로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군 생활 중 혹은 어디선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나 일치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